문재인 대표가 혁신안에 대표직을 걸었습니다. 오는 중앙위원회에서 공천혁신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 내부 갈등에 대한 정면 돌파가 미칠 영향이 관심입니다. 집중 분석 시간에 상세히 짚어봅니다. 이른바 삼성 백혈병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보상위원회를 발족한 삼성이 협상 과정에서 일부 유가족을 배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가족들은 삼성 측이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은 회피한 채 보상 규모 축소에만 나섰다고 비판합니다. 민주노총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정부의 노동개혁에 힘을 싣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려다 사망한 기간제 교사들이 여전히 순직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기 위한 조계종 노동위원회의 오체 투지 현장을 뉴스K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K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무위원회에서 갈등 속에 공천혁신안이 통과됐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혁신안에 자신의 대표직을 걸겠다고 밝혔는데요. 그간 혁신안을 비판해온 안철수 의원은 신당 창당 계획을 밝힌 바 있는 천정배 의원을 오늘 만났습니다. 정치권 소식 취재기자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국민과 당원에게 재신임을 묻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문재인 대표는 오늘 혁신안 의결을 논의한 당무위가 끝난 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혁신위원회의 혁신안과 자신을 향한 비주류의 비판에 정면 반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최근 혁신위의 최종 혁신안이 발표된 후 비주류의 반발이 거세지자 문 대표가 대표직을 걸고 혁신안 통과를 강조한 겁니다. 이제 저는 당 대표직을 들고 실제 조치, 국제 관계, 실제 기강과 원칙의 당 문화를 바로 세우려 합니다. 혁신한 준비 과정과 함께 그에 대한 재신임을 당원과 국민들께 묻겠습니다. 혁신안이 부결되거나 문 대표 본인이 재신임을 얻지 못하는 경우 둘 중 어느 쪽이라도 대표직을 사퇴할 것이고, 만약 혁신안이 가결되고 재신임까지 얻는다면 더 이상 혁신안에 대한 비판이나 문 대표의 거취를 거론하지는 말자는 겁니다. 문 대표는 또한 비주류 측을 겨냥해 혁신이 국민의 요구라면 단결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최근 당 안에서 공공연히 당을 흔들고 당을 깨려는 시도가 금도를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정치적 입지나 예산 때문에 또는 대파의 이해관계 때문에 끊임없이 약간 진당 얘기를 하면서 당을 흔드는 것은 심각한 대단한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을 더 방치하면 당은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인내와 포용도 최소한의 기강이 준비될 때 단결의 원칙이 됩니다. 오는 16일 혁신안이 최종 결정되는 중앙위원회를 앞두고 문 대표가 사실상 승부수를 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당무회의 결과도 전해주시죠. 예, 새정치연합은 오늘 오전 당무위원회를 열고 지도체제 개편 그리고 공천 관련 혁신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도체제 개편의 경우엔 표결로 통과됐고 공천 관련 개정안은 박수로 추인됐습니다. 당초 비주류의 반발이 극심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큰 무리 없이 통과됐습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당무위가 끝난 후 여러 보완적 의견도 내주셨지만 전체 골격엔 모두 다 동의해 주셨다고 밝혔습니다. 당무위원들께서 공천과 지도체제 변경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안도 해주시고 이제 보완적인 의견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더욱 그 시행 세칙을 정할 때 감안해야 될 사안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골격과 기본적인 것들을 모두 다 이제 동의해 주셔서 참으로 의미 있는 그런 당무위원회였다고 봅니다. 한편 새정치연합이 혁신안 의결을 논의하는 사이
안철수 의원과 천정배 의원이 만나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천정배 의원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 만남은 약 40분가량 이어졌고 두 의원은 지금의 새정치연합 혁신으론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한 정권 교체를 바라는 호남의 민심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집니다. 안철수 의원은 천정배 의원에게 우리 당이 제대로 혁신해야 한다.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해선 천 의원의 역할이 있다.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함께 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예, 앞으로 이 두 정치인이 어디까지 함께 힘을 합치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다른 소식 알아보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둘러싼 논란 계속되고 있는데 당정청 합의를 통해서 이달 말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분류할 거다 이런 말도 나왔어요. 예, 동아일보는 오늘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어서 당정청 협의를 통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기정사실화됐고 논란을 줄이기 위해 발표 시점을 조율하는 단계라고 보도했습니다. 청와대와 교육부가 최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추석 전에 이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 같은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김정은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오늘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당정 간에 이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합의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정 간에 이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합의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당은 정부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채택 여부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교육부 역시 현재까지 중등 역사 교과서 국정화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전국 시도교육감, 역사교사 등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는 등 여론이 악화되자 일단 사태 진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예, 지금 당정 간 합의된 바는 없다 이렇게 발을 빼고는 있는데 어쨌건 간에 국정화 교과서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정은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이 당정 간 합의는 없다면서 해당 보도를 부인한 것과 달리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원 원내대표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남남 갈등을 조장하는 북한의 실체 앞에서 중등학생까지 서로 다른 역사관이나 국가관으로 혼란을 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역사학계는 이제 비정상적으로 편향이 돼 있어서 그 조금만 다른 역사를 가져도 용납이 안 되는 현실이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역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지 못하고 자학의 역사관을 가질 때 우리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국정화가 된다고 해서 정부의 논리를 그대로 앵무새처럼 되뇌게 한다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못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앞서 황우여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민이 분열되지 않도록 역사를 하나로 가르쳐야 한다. 필요하면 국정화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는 등 국정화를 이미 수차례 시사한 바 있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지난 2일 국회 연설에서 철저하게 사실에 입각하고 중립적인 시각을 갖춘 국정 역사 교과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식 더 짚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뉴라이트 계열 학자로 꼽히고 있죠. 이영훈 서울대 교수. 앞서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담화를 극찬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이번에 박 대통령의 연설은 상당히 혹평했다고요. 예,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8일 한 강연회에서 일본 아베 총리의 담화문을 극찬한 바 있습니다. 국민TV 뉴스는 보다 구체적인 강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 교수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는데요. 이에 이 교수는 자신이 기고한 글을 참고해달라고 답했습니다. 주간지 미래 한국에 실린 한국인 당신들은 누구인가? 라는 글입니다. 해당 글을 보면 이 교수는 박 대통령의 광복절 70주년 연설에 대해 나의 소감은 한마디로 몽환의 당혹감이라며 대통령의 연설은 꿈속을 헤매듯이 지난 70년의 한국사를 회고했다고 혹평했습니다. 이 교수는 박 대통령의 연설 중 70년 전 오늘 우리 민족은 독립을 향한 열망과 헌신적인 투쟁으로 마침내 조국의 광복을 이루어냈습니다. 라는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언뜻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기 힘들지만 이 교수가 어떤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면 의문은 쉽게 풀립니다. 이 교수는 기고문 마지막 부분에서 오랜 세월 해마다 되풀이되어 온 이 같은 광복절 치사는 유감스럽게도 사실이 아니다. 대한제국의 패망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성립도 국제적 협의 과정에 의존했다며 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이 대한민국은 제국주의 체제를 대신한 미국의 전후 처리 방침과 그 실천 과정에서 태어난 나라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광복은 민족의 힘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단지 미국의 전후 처리 방침에 의해 성립된 것이란 취지입니다. 이 교수는 심지어 박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빠뜨린 부분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교수는 대통령은 마땅히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 방어해준 미국에 대해 한국인을 대신해 감사의 인사를 전해야 했다라면서 아베 총리가 일본의 잘못을 용서한 연합국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 것 이상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해야 했다라고 적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하나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일 추자도 부근 해역에서 전복된 낚시어선 돌고래호가 사고 5일 만인 오늘 인양됐습니다. 오늘 오전 제주를 출발해 오후 4시께 사고 현장에 도착한 바지선은 6시 30분경 선체 인양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양된 선체는 선미 오른쪽 일부가 파손됐다고 합니다. 파손이 사고 당시의 충격 때문인지 인양 과정에서 생긴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돌고래호 선체를 실은 바지선은 바로 핫추자도에 있는 신항항으로 이동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돌고래호 승선 인원은 21명으로 잠정 집계됐고 이 가운데 10명이 숨진 채 발견됐으며 3명이 구조됐습니다. 여전히 8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한편 돌고래호 실종자 가족들이 거처를 전남 해남에서 제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별도로 장례 절차를 진행합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추가 보도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집중 분석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천 혁신안을 중심으로 불거진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내 갈등, 신당설이 나올 정도로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문재인 대표가 참고 또 참았다면서 정면 돌파를 선택했는데요. 야권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스튜디오에서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문 대표가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묻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전공법을 선택한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평소에 문재인 대표답지 않다. 맞불 카드다. 공세적인 수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개 다 동의하시리라고 봅니다. 오늘 조금 전에 돌고래호 선체 인양 그렇지만 사체는 수습되지 않아서 안타까움도 한데 정치권에서도 뉴스가 참 많은 날이네요. 더 이상 당내의 분란이 확대돼서는 안 되겠다. 오늘 그동안 10번에 걸쳐서 나뉘어 발표됐던 혁신안이 쇄신위에서 만든 혁신안이 당무회의를 통과했죠. 진통 끝에 통과하고 나서 문 대표가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아직도 4.29 재보선의 참패 책임을 두고 나의 진퇴를 말하면서 그것을 빌미로 또는 그것을 고리로 해서 신당, 분당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당 리더십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 그런데 이제는 기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당 흔들지 마라. 해당 행위다. 이런 말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대목 같습니다. 그러니까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책임론 그리고 리더십 문제, 문재인 대표로 과연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 호남에서 통하겠느냐, 지금 이런 것들이 골자 아니었습니까? 이것들 아주 공세적으로 대응해요. 다음번 중앙위원회에서 이제 혁신안이 중앙위원회를 통과하면 최종 당론으로 굳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관문 하나를 남겨두고 있죠. 중앙위원회는 원외위원장들 그리고 전국에 약 570명 정도 되는 인원이 있는 회의체인데
당헌 당규상 뭐 가장 중요한 회의, 평상시에는 당 최고위원회의나 당무회의에서 결정이 되지만 이것이 어쨌거나 가장 위에 있는 의결체인 것은 맞고요. 거기를 통과하면 자신의 재신임을 묻겠다. 그리고 설령 그 혁신안이 당무회의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일주일 남았는데 거기에서 부결되면 역시 자신에 대한 비토, 거부로 보고 당대표를 내놓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더 이상 자신의 리더십이나 거취 문제를 놓고 시간을 낭비해서는 서로 안 되겠다. 이러다간 당이 망가져 버린다. 그렇게 되면 내년 총선도 없고 그 이듬해 대선도 없고 당이 망가지면 문재인인들 안철수든 비주류든 뭐가 남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현재 당 대표를 맡고 있는 리더로서 절박함을 호소하는 동시에 예전같이 대응하지는 않겠다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한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세 변화라고 봅니다. 예, 오늘 혁신안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무위원회를 통과했고요. 중앙위원회를 남겨두고 있는데 여전히 이 안 자체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 않습니까? 예. 예, 어떤 부분이 논란인지 잠시 그 내용을 짚어볼까요? 우선 가장 획기적인 것은 예. 국회의원 선거에 누구누구 내보내자, 이게 공천 아닙니까? 예전에는 김대중 대통령 고 양김 시대 때는 집 안방에서들 대개 정했죠. 예. 여기는 누구 내보내자, 여기는 누구가 똘똘한 것 같아. 아, 여기는 이번에 새로 누구를 내가 좀 데려왔는데 거기 내보내고 내가 가서 좀 도와주면 잘 될 거야. 이게 통했어요. 그 이후로 두 사람의 걸출한 리더십을 가진 정치인 그 시대는 끝이 났고 그 뒤로는 집단 지도 체제, 계파가 나눠 먹기 이런 얘기들이 횡행했죠. 그러다가 그러니 한국 정치가 계속 이 모양이다 해서 지금 나오는 게 하향식 공천인데 이 얘기가 나온 지는 한 10여 년이 넘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 정신이 많이 바뀌어서 이번엔 제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번에 새정년의 쇄신위원회가 만든 가장 특별한 것은 공천선거인단을 국민공천단으로만 100%를 꾸리겠다. 예. 그러니까 당원이나 누가 뽑는 거 아니고 국민들, 내년 총선에서 투표할 유권자들로 하여금 후보를 고르게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반대하는 측에서는 그럼 뭐하러 당원이 있나? 뭐 이런 반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렇지만 화면으로 공적혁신안 주요 내용이 네. 나오고 있는데요. 참고하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민심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다는 측면은 있을 수 있죠. 또 하나는 결선 투표제 도입했습니다. 1, 2등이 과반 1위 후보자 중에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그중에서 그냥 한 표라도 많은 사람을 후보로 하지 않고 1, 2위끼리 다시 붙게 해서 명실상부하게 반수를 넘긴 득표자를 공천 후보자로 내보내겠다. 그만큼 경쟁력을 중요시 하겠다는 것이고 결선 투표를 통해서 합종연행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당력을 하나로 모으자 이런 것도 있겠죠. 여기에는 페어플레이 정신과 패자의 승자에 대한 확실한 인정 이런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물론입니다. 또 하나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현역 의원한테 너무 유리하니까 진입장벽이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무슨 물갈이를 하겠다는 얘기냐. 당연히 나올 얘기죠. 그래서 정치 신인들한테는 가산점을 한 10%쯤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봤는데 80점이라면 10% 얹어서 88점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현역 의원, 배지들하고 얼마나 격차를 좁힐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여지껏 혁신안을 한 4번쯤 만들었거든요. 야당이, 제1야당이. 그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혁신적이고 시대정신을 좀 반영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오히려 더 반대작용으로 현역 의원들의 반발, 리액션 이런 것도 클 수 있겠죠. 예, 방금 보신 화면을 잠시 다시 보시면요. 네. 예, 두 번째 내용과 세 번째 내용, 정치신인 가산점제 그리고 선출직 공직자는 출마했을 때 감점을 하도록 한다. 예. 이 두 가지가 아까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충족하는 그 제도라고 보이고 네. 또 지금 공천선거인단 구성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 안심번호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국민공천단 100%, 그런데 도입되지 않았을 때는 그래도 현행보다는 높습니다. 네. 국민공천단을 70%까지 확대하도록 하겠다. 이 사안이 상당히 논란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안심번호가 뭐지? 뭐 공인인증 같은 건가? 아니면 네. 뭐 쇠고기 믿고 사는 그런 건가 싶을 텐데
그동안은 말이에요. 선거인단으로 누가 뽑힐까를 대충 예상을 해서 그 사람 휴대전화 같은 걸 미리 알아가지고 어이 잘 부탁하네. 전화가 걸려오면 나를 좀 지지한다고 해주소. 그러면서 뭘 건네기도 하고 또는 착신 전환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동원 투표를 구조적으로 없앨 수 없느냐. 그래서 이거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랬는데 요번에 들고 나온 게 안심번호라는 거예요. 예. 이거는 내가 제1야당의 공천자를 뽑는 선거인단에 들어가고 싶다. 그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입되는 이동통신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제 휴대전화를 건너봤는데 진짜 번호, 자기가 쓰고 있는 실제 번호를 받는 게 아니고 마치 가상 계좌처럼 예, 임시로 가상 번호가 부여된 나오죠. 가상 번호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개는 내 친구니까 몇 번인지 내 번호 속에 있지만 그 이 아무개가 선거인이 되더라도 이젠 모르죠. 왜? 잠시 동안 부여된 가상 번호만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선거인단이 아무개가 선거인단에 들어갔구나라는 것을 후보들이 아예 모르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매수를 시도하려건 또는 인연이건 학연이건 지연이건을 통해서 뭘 하려건 대단히 힘들어지지 않겠어요? 구조적으로. 그게 되면 즉 선거의 공정성과 동원 투표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 이 두 가지가 보장이 되면 안심번호가 확실히 된다면 국민들로만 100% 꾸려서 하겠다는 거고 예. 그거가 좀 잘 미비하다면 그래도 국민들 비중을 좀 더 많이 하겠다. 그래서 7대3 국민들 70% 권리당원 30%인데 예전에는 5대5였지 않습니까? 많이 줄인 거죠. 당원의 비율을. 예. 이렇게 하면은 정확한 반영이라는 측면일 수도 있고 그러면 결국 이름만이 신문이나 방송에 이름만이 나왔던 사람들이 유리한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정치 신인들은 여전히 좀 입이 나와 있는. 그렇지만 이거는 어느 방법을 택하더라도 완전히 만족시키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저는 시도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권리당원들이 표를 행사할 수 있는 비율이 줄어들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의 기반이 약해지는 게 아니냐, 또 당원들의 권리를 차단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불만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당연히 제기될 의문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권리당원이라고 하는 게 지금 당비를 내고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당비가 얼마인지 아시죠? 월 1,000원 정도입니다. 네. 예, 물론 돈을 많이 내야 진짜 당에 대한 충성심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유력한 국회의원 후보가 몇천 명씩 대납을 해버리는 일도 많고 과연 저 사람들의 당에 대한 충성심이나 정체성이 분명한 것인가? 그리고 그들을 허리와 기초 체력으로 해서 이 당이 민주정당으로 갈 수 있는 진성당원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참 많습니다. 선거 때마다 유력 후보에 줄 서는 그래서 조작되는 당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정확한 숫자도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외국의 나는 민주당원이다, 나는 노동당원이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밝히는 거에 비하면 스스로 이렇게 밝히지 않습니까? 정체성을. 그거에 비하면 한참 아직 우리가 뒤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는 진짜 권리당원, 정말 순수한 당원들 입장에서는 볼멘 소리를 할 만하지만 권리당원이 아직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 도입이 가능한데 궁극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권리당원이 허리와 밑받침을 충분히 이룬다면 그들에 의해서 진정한 당심이 반영되는 당을 대표하는 후보를 뽑을 수 있겠죠. 그때까지 가는 과도기적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 텐데 지금 오늘 새정년 당무위원회를 통과한 혁신안은 그중에 정상으로 가는 좀 어렵지만 분명한 길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나마 동원 선거의 단점은 해소할 수 있는 네, 그렇죠. 차선 정도로 보면 될까요? 네, 동원 선거로 오인받아서 잃게 되는 것보다는 예. 권리당원들이 조금 불만을 갖더라도 동원 선거 의혹을 떨침으로써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한 것일 겁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 운명이 그 혁신안에 대한 운명이라던가 또 문재인 대표의 운명도 어떻게 같이 가게 됐는데요. 네. 오는 16일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되기로 했죠. 네. 이때는 그 전에 당무위원회와는 달리 원외 인사가 더 많이 참여를 하게 그렇습니다. 되는데 어떤 결과 예상하십니까? 항상 어려운 걸 물으세요. 예. 일주일 뒤면은 밝혀지는데 다음 주 수요일.
제 오늘 예측을 다음 주까지 기억하시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참 잘 기억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저는 진통이 대단히 크겠지만 가까스로라도 통과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중앙위원회를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중앙위원회는 현직 국회의원, 그러니까 130명, 그다음에 당의 대변인이니 뭐 정책위 의장이니 뭐 등등 뭐 한 자리씩 하고 있는 중요한 당직자, 그다음에 제1야당, 그러니까 새정년 소속 시장, 군수, 도지사들, 뭐 그래봐야 한 20, 30, 시장, 군수까지 합치면 100명 훨씬 넘겠군요. 예. 이분들. 게다가 금배지는 달지 못했지만 지구당의 당협위원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깝게 떨어진 사람들 또는 뭐 3, 4등으로 떨어졌거나 경상도 이런 데서는 3, 4등으로 떨어졌을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이들의 성향은 물론 다 제각각이고 현재 놓여 있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정치적 이해관계도 좀 달리할 것이고 당내의 역학관계에 쏟는 촉각도 조금은 다릅니다. 게다가 중요한 것은 원외위원장들이죠. 전국에 한 260개의 지구당, 옛날 말로 하면 지구당이 있는데 지금 민주당 새정년이 130석이잖아요. 그럼 또 나머지 130명의 원외위원장들 배지 이런 사람 있다는 거 거의 비슷한 수죠. 그래서 지금 숫자가 뭐 570명 정도 되는데 제적 인원이요? 그렇죠. 예. 원래는 뭐 800명까지 둘 수 있는데 그 뭐 세세한 규정에 맞춰서 다 선임을 해놓고 보니 한 560 몇 명인가 그래요. 이들 중에서 아무래도 당권을 쥐고 있는 측, 현재 당권을 쥐고 있는 측 또는 뭐 문재인 친문 측이라고 할 수도 있고 친노라고 하면서 좀 입을 삐죽이 내밀고 뭔가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친노 강경파라고도 하는 쪽이 조금 다수입니다. 예. 수적으로만 따지면. 게다가 지금 당을 흔들어 놓으면 우리 당이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위기의식도 좀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혁신안이 얼마만큼 호소력을 갖느냐 그런 점에서는 저는 점수를 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진통은 겪을 겁니다. 왜? 그때가 마지막이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표를 싫어하거나 끌어내려야겠다고 생각하는 측에서는 타격을 입힐 절호이자 마지막 찬스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혁신안은 통과는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 대표가 오늘 서령 혁신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나의 재신임을 다시 묻겠다는 것은 아마 당원과 국민들을 상대로 어떤 식으로든 뭐 그게 전당대회 형태가 될지 뭐가 형태가 될지 오늘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그냥 박수로 추대받는 이건 아니고 예. 표로서 확실히 재신임을 받음으로써 자 나는 재신임을 받았다. 이제 잔소리 말고 나랑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할 힘을 얻기 위한 정치인 문재인이자 총선 대선을 향해서 가는 그의 마지막 정치 여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오늘 그 기자회견의 한 대목, 마지막 대목을 시청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데 문학적으로도 꽤 아름답더라고요. 네. 사막에서는 지도를 보지 말고 나침판을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산이라는 지도를 내려놓고 국민이라는 나침판만 보며 뚜벅뚜벅 큰 길로 가겠습니다. 당의 혁신은 국민의 요구이지만 당의 단결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뭐 이런 강한 그리고 메시지 분명한 것을 남겼더군요. 예, 사실 문 대표가 그 정도의 정치적 계산도 없이 대표직을 걸었을까라는 생각이 네. 드는 부분도 있는데요. 하지만 문 대표와 대척점을 지고 있는 의원들, 이른바 비주류로 불리는 의원들이 있죠. 예. 이쪽에서는 상당히 반발이 거센데 또 게다가 오늘 안철수 의원은 천정배 의원과 회동까지 가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때가 때이니만큼 당을 박차고 나가서 당 밖에서 하나의 근거지를 형성한 천정배 예. 그리고 당 안에서 아직도 유력한 대선 후보급이자 잠재력,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분을 확실히 갖고 있는 안철수의 만남이 오늘 같은 날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았는데 뭐 40분 만났으니까 그중에 1, 20분은 서로 뭐 선문답 같은 뜬구름 잡는 얘기도 좀 했을 거고요. 예. 들으면 너무 당연한 소리도 좀 했을 거고 핵심은 이거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전 대표가 중요한 정치적 인자, 팩터, 요소가 되긴 했는데 큰 틀로 봐서는 우리 당과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언젠간 들어와서 같이 손잡고 가자라는 것이고 천 의원이죠, 무소속. 예. 아직 당 안 만들었으니까 현재는 대표는 무소속 아니고. 의원이죠. 예. 천 의원은 아니다.
현재의 새정년 체제로는 문재인이 되었건 서령 지도체제가 바뀐다 한들 누가 되었건 호남에서 공감을 얻기 힘들 것이다. 그거로 새 판을 짜야 한다. 내가 당 안으로 들어가서 일테면 비주류라고 하는 사람들과 손을 잡고 새로운 리더십을 형성할 마음은 없다라는 것을 약간 완곡하게 그러나 분명히 알아듣게 오해할 수 없게 말을 했어요. 물론 둘이 오늘 만나서 40분간 얘기하고 갑자기 잘 해보자고 악수하리라고 예상한 바는 아니지만 타이밍에 비해서 그리고 뭐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다는 말이 약간 생각은 났는데 그렇다고 오늘 둘이 뭐 파국이나 결렬을 선언한 것은 아니고요. 호남이 심상치 않다. 그러니까 새정년이 좀 바뀌어야겠다라는 거에는 뭐 인식의 일치를 보았다고 발표하는데 그런 인식의 일치는 몇 달 전부터 일치했었거든요. 예. 호남이 위험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었고 단지 시기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냐인데 문재인 대표의 그 선제적이고 공세적인 수비 카운터 블로우. 노주민 PD는 여자라 복싱을 모르실지 모르지만 카운터 블로우라고 있어요. 예. 복싱에 맞받아치는 거. 그동안은 좀 문재인 대표가 계속 공세를 당하고 흔들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주춤거리면서 한 방 탁 내비쳤는데 꽤 비주류한테는 오늘 타격이 있을 거라고 심정적 타격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안철수 대표가 계속 흔들기하고 뭐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어요. 민주주의니까. 혁신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다만 본인이 서울 노원병인가 그곳을 떠난다. 그리고 나는 정치적 나의 고향이자 새누리당 아성인 야당의 불모지인 부산으로 내려간다. 거기 가서 이 안철수의 정치 생명을 걸고 누가 되었건 도전을 한다. 문재인 대표가 내년 총선에 나올지 안 나올지 저는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지만 문재인 대표 나와 함께 내려가서 부산에서 띠를 이루자. 그래서 야당 바람, 제1야당 바람을 일으키자. 그렇게 해서 내년 총선의 가능성을 세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 이듬해 내후년 대선에서의 가능성을 우리 확인하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정치인 안철수는 한 단계 체급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혁신위는 그냥 실패했다. 별 근거는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국민의 관심을 덜 받는 것 같다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메르스다, 뭐다, 뭐 큰 사고 나고 어쩌고 하니까 사실 우리나라처럼 일면톱이 자주 바뀌는 나라에서는 웬만해서는 국민의 관심을 확 빨아들이기란 쉽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10번에 나눠서 쪼개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관심도가 좀 떨어졌던 건 사실입니다. 제 생각엔 한 3번 정도로 나눠서 굵직굵직하게 오늘 제가 특징을 말씀드린 그것들만 한 번씩 했어도 주목도는 좀 높아갈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구체적인 문제점 지적과 함께 대안 제시 없이 혁신위는 실패한 것 같다. 왜요? 국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해서요. 이것으로는 안철수 급에 해당하는 비판으로서는 좀 약한 게 아니냐. 그는 뭔가 물건을 내놓으면서 즉 감동을 주면서 혁신을 요구했더라면 훨씬 문재인 대표나 이른바 당 주류측도 긴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울 선거구를 철수하고 난 부산으로 간다. 말하자면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예, 안 대표 역할론을 여기 출연하실 때마다 항상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예. 안 대표의 앞날도 상당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좋은 정치 자산이면 분명하니까. 안 전 대표죠. 제가 네, 대표라고 안 전 하거든요. 대표인데 그가 아무튼 한국 정치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삼성전자가 추석 연휴 전에 이른바 삼성백혈병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드디어 문제가 해결되나 싶었는데 보상위원회 발족 과정에서 일부 유가족들이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관 중심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재발방지 대책기구를 사단법인 형태로 구성하라고 권고했지만 이 역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다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관 앞. 삼성전자에서 9년간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 황민웅 씨의 아내 정혜정 씨가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3일
삼성이 백혈병 등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해 자체적으로 보상위원회를 꾸린 데에 대한 반발입니다. 삼성이 그 당사자들하고 협상하는 기간 동안에 합의가 되지 않은 보상위를 일방적으로 발족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에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투쟁을 싸우게 됐습니다. 이제. 정혜정 씨는 남편의 사망이 산업재해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 8년째 삼성을 상대로 싸우고 있습니다. 직업병 피해자들과 유족 대표들은 가족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삼성전자와 직업병 피해 보상, 재발 방지 등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 김지영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정위원회가 구성됐고 조정위는 지난 7월 조정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조정권고안의 골자는 공익법인 설립을 통한 보상과 재발 방지였습니다. 이후 삼성과 가족대책위는 수정권고안을 제출해 두 차례 직접 협상을 진행했으나 입장 차이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삼성이 저를 도덕적으로 매도했습니다. 산재로 인정받아도 인력 수준밖에 안 되는데 10억을 요구한다면서 그런 말해달라 했습니다. 내 남편 목숨값이 얼마인지. 삼성전자는 지난 3일 삼성, 노동자, 전문가위원 등 7명으로 구성된 보상위원회를 꾸렸다고 밝혔습니다.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집행할 사단법인을 구성하라는 조정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삼성은 보상위 발족을 알리면서 가족대책위 법률대리인 박상훈 변호사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족대책위가 포함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박 변호사는 가대위와는 별개로 참여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쨌든 제가 피해자 쪽에 대리를 6년 정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 6분의 문제는 아니고 다른 분들의 보상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그런 분들의 보상을 좀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지난 7일에도 반올림과 삼성 직업병 피해자 55명은 삼성전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이 독자적인 보상위 발표를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조정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피해 보상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보상위를 통해 보상 규모를 줄일 속셈이라고 주장합니다. 국민TV 뉴스 박다솔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연일 노조 때리기에 열중입니다. 강성 노조가 공권력에 쇠파이프를 휘둘렀다고 말해서 논란이 된 지 하루 만에 오늘도 노조 얘기를 안 할 수 없다면서 노조의 파업을 기득권 지키기로 폄하했습니다. 사측의 위장 폐업을 노조의 책임으로 돌리는 등 허위 사실로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노총이 결국 김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성지훈 기자입니다. 기업이 어려울 때 고통을 분담하기는커녕 강경한 노조가 제밥그릇 늘리기에만 몰두한 결과 회사가 아예 문을 아주 건실한 회사가 아예 문을 닫은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트라팩, 발레오 공조 코리아, 콜트 악기, 콜텍 이런 회사들은 모두 이익을 많이 내던 회사인데 강경한 노조 때문에 문을 아예 닫아버렸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강경한 노조 때문에 기업이 문을 닫는 사례가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날에 이른바 쇠파이프 발언에 이어 연일 노동계의 부정적 시각을 드러낸 것입니다. 노동계는 즉각 김 대표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김 대표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안 추진을 위해 이를 반대하는 노동조합을 폄훼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들은 김 대표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노동조합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동시에 위장 폐업과 노조 탄압을 일삼는 기업의 잘못을 은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화학섬유연맹은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의 내용은 지난 9월 3일에 있었던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의 당대표 김무성 대표의 발언이 허위의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진실 왜곡에 대해서 바로잡고 그리고 그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기자회견과 더불어서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징역 또는 자격정지 그리고 벌금형에 처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고발장을 접수하고자 합니다. 김무성 대표가 강경노조 때문에 문을 닫았다고 주장한 콜트악기는 노동자 탄압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전 세계 기타 시장의 30%를 차지하며 2007년까지 한 번도 적자를 낸 적 없던 콜트악기는 2007년 경영 악화를 이유로 56명의 노동자를 해고합니다. 노동조합이 이에 반발하자 이번에는 자회사인 콜텍 공장을 위장 폐업하고 콜텍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67명 전원을 정리해고했습니다. 김 대표의 주장처럼 강성노조로 인한 폐업보다는 노동자를 해고하기 위해 회사가 일방적으로 공장을 멈춘 것입니다. 발레오 공주의 사례 역시 강성노조로 인해 회사가 폐업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발레오 공주는 2005년 프랑스의 발레오 자본이 기업을 인수한 이후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임금 삭감을 거쳐 공장 폐쇄에 이르렀습니다. 발레오는 회사를 인수하고 구조조정을 거쳐 매각에 이르기까지 매년 이익금의 3.9%를 브랜치 수수료로 챙겼습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막말을 쏟아내고 그 사실을 확인조차 안 한 채 언론에 내보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노동자들을 마치 회사를 망하게 하는 그러한 집단으로 매도해 버렸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이 말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2008년 동아일보는 콜트악기가 노조의 장기 파업에 따른 경영 압박과 적자가 누적돼 더는 회사를 경영하기 힘들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에도 노조는 이를 사실과 다르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동아일보가 허위 보도를 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동아일보는 당시 콜트악기의 폐업은 노조의 파업 때문이 아니라고 정정 보도를 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사실관계를 고의로 왜곡해 노동조합을 비판했다는 지적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담임이니까 애들을 살리려 했다. 그런데 죽으니까 기간제라는 것을 따지더라.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려다 사망한 한 기간제 교사의 가족이 한 말입니다. 죽음마저 차별받아야 하는 상황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인데요. 조계종 노동위원회와 유가족들이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기 위해 오체 투지를 시작했습니다. 그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주고 있습니다. 8년째, 7년째, 6년째 공장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많은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조계사에 출발할 때 딸 생각이 나서 많이 눈물이 났어요. 이제 벌써 세상을 떠난 지가 1년이 훨씬 지난데도 아직도 아무것도 변한 게 없잖아요. 그날 4월 16일 날 사고 날 그날이나 오늘이나 그냥 사람만 없어졌을 뿐이지. 이건 몸이 힘든 게 아니고 마음이 더 힘들고 오늘 오체 투지 하면서도 꼭 정부에 꼭 구걸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교육부 장관님이 국회 법안 발의를 했기 때문에 그게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근데 결론은 교육부에서 알아보니까 아직 법안이 올라가 있지 않다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교육부나 인사혁신처나 서로가 조금씩은 떠밀지 않나. 이게 관리가 될 수 있다.
관리됐을 때 이제 또 관리가 되면은 다음에 또 이제 똑같은 일이 발생하면은 그때 가서 또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기들은 실무진들은 이제 법대로 해야 된다. 규정대로 법을 개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통치권자 총리나 대통령이 이제 명령을 하면은 그게 쉬운데 그게 쉽지가 않죠. 달에도 이제 심사가 있었는데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6월달에는 이제 순직이게 막 이제 많이 막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보고 모집에서는 중복될까 봤어. 중복되면 안 돼. 중복돼서 일단 지켜보자. 이번 9월달에 또 보고 모집에서 또 이제 또 의사자 또 심사를 또 할 예정이에요. 9월달에 하는데 이거 또 그러겠죠. 이제 또 중복되니까 또 그것도 또 미루자 그러겠죠. 노동자들이 참여했던 세상에 살게 저는 반문하고 싶은 게 우리 그 선생님들이 그 5층에서 4층 내려갈 때 나는 기간제 교사라서 안 가도 된다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 위급한 상황에서 당연히 담임이니까 애들 살피러 구하러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죽으니까 그걸 따지는 거예요. 정규직이 아니다 그걸 따지는 거예요.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